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참 많이 쓰는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수요 공급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최근에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조금 더 경제 문제를 더 깊게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수요 공급 그리고 탄력성이 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가격이 있으면은 얼마를 사고 싶어 하느냐를 나타냅니다. 제가 화면에 수요 계획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면은 나는 한 14개쯤 사서 나눠 먹겠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면은 이번엔 나는 9개밖에 사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 이걸 쭉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요표를 만들 때는 여러분 소득이나 또 아이스크림에 대체되는 다른 거나 또 기타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고 오로지 가격만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표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XY 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수요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가시면은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 계획표를 이렇게 만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500원일 때 공급자는 어때요? 가격이 높아져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그 두 개.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이면은 나는 이번에 8개. 8개라는 게 뭐 단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8박스도 될 수 있고 뭐 다 이런 거겠죠. 묶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다른 모든 건 다 동일한데 가격만 변동시킬 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생산비도 있고 또 기타 기술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선 그 가격 이외의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놓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급 계획표를 만들 때, 공급 곡선을 만들 때도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요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만든 공급 계획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또 그림을 그리시면은 가격이 있고 공급량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 공급 곡선 역시 매 가격마다 생산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격이면 얼마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하는 양이죠. 자, 이제 이 두 개를 합해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요. 그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토지를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더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 곡선은 그냥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수직선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 응용을 해볼까요?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제가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원했었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아 그래 나는 이번에 12개를 원한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득,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변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합니다. 수요를 늘려주는 것들, 소득이 증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요건이 좋아지면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생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 하에서라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하죠. 가격을 일정하게 놓고 여러분 점선을 따라서 쭉 가보세요. 과거에는 10개 공급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술 요건이 좋아지니까 생산비가 낮아져서 그 가격이라면은 나는 12개 더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수요 공급 곡선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가격이 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보다 좀 높은 데 있어요. 가격이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덜 사죠. 수요가 적어요.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격이면 더 난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여기 노랑줄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었어요. 초과 공급이 생긴 겁니다. 시장에서 공급 초과가 생기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오죠. 만나는 점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다른 그래프를 볼까요? 가격이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는 균형 가격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수요는 많아져요. 그렇죠? 나 그거 더 사겠다, 더 사겠다. 근데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낮으니까 그 공급해 손해보니까 더 적게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 가격 하에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있어서 결국은 균형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실업이 많이 발생한다. 이건 진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수요 공급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원래 균형 가격은 지금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여기에서 균형 임금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격 하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 줄어들죠. 이번에는 이제 영세업자랄지 또는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업종에 있는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아르바이트 근로자 쓰는 게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급자, 이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보다 임금이 올라갔네? 나도 좀 일해야 되겠다. 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초과 공급이 생기죠. 이게 바로 실업이 되는 거죠. 그래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당연히 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요 공급을 이해하셨으면 균형 가격을 아셨죠? 여기서 이제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줄어든다. 석유, 뭐 오페크에 무슨 일이 있어 공급이 줄어든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득이 늘었다. 또 뭐 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이동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역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응용을 엄청 많이 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탄력성. 오늘 이것까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탄력성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요. 이게 수요 탄력성이에요. 가격이 1% 변화할 때 공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게 공급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가 1%보다 더 변해야 돼요. 그 가격이 1% 올라갔을 때 수요가 1%보다 더 줄어드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가격이 1% 내려왔을 때 수요가 1%보다 더 늘어난다. 그거는 대개는 사치품들이 그래요. 사치품은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사려고 하잖아요. 백화점에 세일 때 막 밀리잖아요. 생활필수품 가격이 1% 내려갔다 1% 올라갔다
이 먹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수요가 변하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둔감하게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요, 사람들도 성격이 탄력적인 사람이 있고 비탄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귀찮게 해도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도 탄력적인 게 있고 비탄력적인 게 있습니다. 주택 수요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거 길거리에 나가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영향을 주면은 수요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사치품, 병원 서비스도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는 가격이 올라가면 진료를 안 받으면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탄력적인 거 갑자기 어디 다쳤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자가 타격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 세금을 붙이면은 수요자가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붙이면은 수요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급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 생활 필수품, 필수적인 서비스 이런 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우리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요 곡선이 대체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수직인 경우에는 비탄력적이에요. 완전히 비탄력적이에요. 수직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그만큼 수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주택 수요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비탄력적이에요. 집을 줄여서는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약간 누워 있어요. 그럼 가격이 조금만 내려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소득이 1% 변하면은 얼마나 많이 변화하겠느냐.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변화하는 거 있고, 소득이 뭐 별로 올라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제 탄력성에다 많이 응용을 많이 합니다. 소득 탄력성도 있고 대체 탄력성이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 딴 걸로 바꿔버리는 거. 이렇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응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분모가 1% 변화할 때 분자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가격이 분모가 1%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냐, 이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소득, 분모가 소득일 때 1% 변화할 때 얼마나 변하느냐, 이건 소득 탄력성이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탄력성이 높은 거에 영향을 주는 정책,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인 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비탄력적인 거는 소비자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국민 모두 누구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력성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